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5단계를 거쳐가지고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기법들, 설계 기법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그런 걸 쓰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앨리스와 밥이 이제 비밀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키를 확립하고 싶은데 서로는 그 비밀 정보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 방법이 없어서 서버를 통해서 신뢰하는 서버를 통해서 이제 키를 확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정은 앨리스와 서버, 밥과 서버는 장기간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도 핸드폰처럼 어떤 서버랑 장기간 대칭키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이제 첫 번째 시도는 흐름만 보는 거예요. 흐름만. 그래서 앨리스가 밥하고 비밀 통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세션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대칭 키를 확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앨리스인데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그럼 서버가 세션 키를 만들어 줘요. 그럼 앨리스는 이제 밥한테 나 앨리스고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키는 이걸 씁시다 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어떤 암호 기술도 쓰고 있지 않죠. 메시지도 암호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 하나도 뭔가 우리가 아까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갖춰야 되는 요구 사항이 있는데 하나도 못 갖추고 있게 되겠죠. 공격자는 도청을 할 수 있고 뭐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서 비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는 KAB라고 하는 그 요번에 확립할 세션 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션 키를 이제 암호화해서 주는 거예요. 서버는 앨리스하고 장기간 공유되어 있는 KAS 키를 갖고 있고, 앨리스도 갖고 있고, 서버도 갖고 있고요. 서버는 밥하고 KBS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잠깐 설명드리면 K는 키를 얘기해요. 키. 근데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으면 대칭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키 KAS를 앨리스와 서버랑 공유하고 있고 KBS를 밥과 서버랑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BS라고 써져 있지 실제 키는 그냥 랜덤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 랜덤 값을 본다고 얘가 B와 S와 공유되는 키구나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KAB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교환하는 게 키인데 A, B랑 쓰기 위한 키다라는 것만 알지 실제로는 그냥 랜덤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앨리스가 이제는 나 앨리스야 나 밥하고 통신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얘가 키를 만들어서 각각 앨리스가 풀어볼 수 있는 암호문, 밥이 풀어볼 수 있는 암호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면 앨리스는 앞에 거 풀어볼 거고, 풀어봐서 키를 얻어낼 거고, 밥한테는 앨리스는 나 A야, 요 키로 통신하자 라면서 이렇게 주면 밥이 이거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을 바꾸게 되면 키의 비밀성은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키의 비밀성은 제공이 되지 별로 뭔가 문제점들, 키의 요구사항들 다른 것들을 해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비밀성만 해결이 되지.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암호문은 그렇다 쳐도 암호문 밖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쉽게 공격자들이 지나가는 메시지를 가로채 가지고 차단시키고 바꿔 가지고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를 나 A야라고 줬는데 이 공격자가 이 A를 다시는 C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았을 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키를 누구랑 쓰기 위한 키로 생각하게 돼요? C랑 쓰기 위한 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의 용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키를 받아서 얻게 되면 아, 이 키는 구글하고 쓰는 거구나. 앨리스와 써야 되는 거구나를 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이 앞에 있는 내용만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뭔가 제공하기는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번째 메시지 공격했지만 이제는 세 번째 메시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메시지도 그냥 평문이니까 뭔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A, B를 A, C로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달하면 바꿔버리면 이 앨리스는 요 키를 밥하고 사용될 키로 아는 거죠. 근데 아까와 달리 이 경우에는 KAC를 누구도 알고 있어요. C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거를 밥하고 해서 메시지를 교환하면 이 내용을 밥은 못 보고 이 공격자가 다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키가 이번에 만들어진 키어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키의 최근성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내가 밥하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밥하고 통신을 했었어요. 그럼 그때도 이런 메시지를 교환했겠죠. 그러면 공격자가 옛날에 교환됐던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썼던 이 KAB는 어떻게든 노출이 돼서 얘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제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하고 싶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서버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공격자가 차단하고 옛날에 서버하고 앨리스와 교환됐던 이 메시지를 주면 앨리스는 이 메시지가 옛날에 만든 건지 이번에 만드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고 새로 받으면 옛날에 받은 건지 아닌지 다 비교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메시지인지 모르고 쓰게 되면은 결국은 앨리스와 밥은 신나게 KAB로 교환하겠지만 이제 그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들은 밥이 아니 C가 캐롤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키의 최근성이 보장이 안 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형태의 공격을 재전송 공격, 기지키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전송 공격은 뭐냐면 옛날에 이미 교환됐던 메시지, 이번 세션에서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예전에 썼던 메시지 아니면 다른 세션에서 쓴 메시지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재전송 공격이라고 하고 기지키 공격은 노출된 암호키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는 기지키 재전송 공격, 재전송 기지키 공격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키의 최근성 부분이 아니라 키의 용도 부분을 먼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보냐면 이제는 키만 암호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키를 줄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키는 누구와 쓰는 키다라는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B, A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아서 얘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A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제는. 앞에 안 넣어도 얘가 풀어보면 A가 나올 테고, 아, 그럼 이제 A가 나랑 통신하고 싶은 거구나. 저 KAB는 A와 써야 되는 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호문 내에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포함해가지고 어떤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정보, 여기선 키죠. 이 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네이밍 기법이라 그래요.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시켜 가지고 뭔가 그 암호문에 있는 다른 요소, 여기선 키가 될 텐데 그 키에 어떤 의미를 갖게끔 이 키는 누구랑 쓰는 키다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별자들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분 정보의 역할도 해요. 요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 요것만 가지고 그러면 키 용도와 관련된 아까 봤던 공격들이 있죠. 그 공격들이 여전히 가능하냐, 아니면 어떻게 방어되냐 살펴보면은 아까 봤던 두 번째 공격이었죠. 공격에서 A, B를 주는데 얘가 이를 A, C로 바꿔줘요. 그럼 얘는 신뢰기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프로토콜을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C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제 A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메시지를 주면 얘가 받았을 때 얘는 여기에 뭘 기대해요? A는 B를 기대하죠. B를 기대하는데 풀어봤는데 B가 안 와. 그러면 뭘 알아차린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격이 방어가 되는 겁니다. 요 암호 프로토콜 세계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용도는 이제 확인이 되는데 최근성은 여전히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교환됐던 메시지는 여전히 B, A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주면 얘는 여전히 옛날에 썼던 공격자가 알고 있는 K 프라임 AB를 가지고 메시지를 교환할 테고, 그러면 그 메시지는 캐럴이 다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할 때 식별자를 넣어가지고 키의 용도를 조금 우리가 보완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성을 보장하는 어떤 장치를 넣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재전송 기지키 공격에 취약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분 정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여분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칭 암호 알고리즘,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도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암호문을 아까 교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 프로토콜을 만들 때 얘가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구나, 또 이런 메시지를 그거의 결과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어낼 테고, 그런 것들을 보낼 때 그 보낼 메시지를 이런 C나 뭐 C++ 하면 이런 구조체를 정의할 거예요.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들을 넣고 이 구조체의 변수 값을 상대로 보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구조체로 해석해 가지고 각 필드 값을 받아 가지고 이제 보겠죠. 뭐 점수가 몇이다, 얘가 지금 어택 하면은 이쪽으로 갔다, 뭐 이런 정보들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 교환할 때 메시지를 구조체로 정의하고 그 구조체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하게 돼요. 소켓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암호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체를 만들고 이 구조체를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그 암호문을 반대쪽으로 반대변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암호문에 대해서 조금 가정을 해봅시다. 블럭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요. 블럭 방식으로 암호화한다는 것은 블럭 크기로 메시지를 나눠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 크기를 128비트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AES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128비트를 블럭 크기로 쓰고 있어요. 16바이트를 쓰고 있고 거기서 쓰는 키 값의 길이도 128비트예요. AES 우리가 주로 쓰는 게 128비트예요. 그리고 이 식별자의 크기는 뭐 여러분들이 정의하기가 나름일 텐데 조금 쉽게 가정하기 위해서 식별자도 16바이트다, 캐릭터 16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전체는 32바이트죠. 32바이트. 그러면 블럭 방식으로 암호하면은 한 번에 암호할 수 없고 반을 쪼개서 반을 각각 암호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하는 방식을 우리가 ECB 모드라고 그래요. ECB 모드. 근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ECB 모드의 단점이 뭐예요? 블럭을 여러 개 나눴는데 요 블럭과 요 블럭 값이 같아. 그러면 결과 암호문에서도 P1과 P3가 같으면 C1과 C3가 같아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들은 ECB 모드로 암호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모드까지 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ECB 모드를 쓴다고 가정하고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고 그럼 두 개의 블럭을 각각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B를 암호해서 나온 결과가 C1이 되는 거고 요걸 암호해서 나온 결과가 C2가 돼요. C1과 C2는 완전 별개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1을 내가 KAS로 복호화를 해요. 그러면 B가 나오겠죠. 근데 B를 사용자가 보면 내가 기대했던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B가 안 나오고 뭐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암호화됐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식별할 수가 있는 데이터예요. 식별할 수가 있어요. 복호한 사용자가 어떤 값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 풀어봤는데 여기 나왔어. 내가 기대하는 게. 그러면 맞게 나왔다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분 정보라 그래요. 여분 정보. 그러니까 여분 정보라는 건 복호화를 했을 때 내가 그걸 보고 아, 내 복호화가 맞게 됐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예요. 근데 얘는 어떨까? C2는 내가 KAS로 C2를 풀었어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KAB라는 건 내가 어떤 값을 받을지 예측이 되는 애가 아니에요. KAB는 그냥 랜덤한 128비트예요. 서버가 생성한. 어떤 값으로 생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풀어보면 뭐가 나올 텐데 이게 서버가 만들어서 준 건지 아닌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공격자가 요 C2를 그냥 랜덤 값으로 바꿔치기 해도 내가 풀어봤는데 잘 풀린 건지 바꿔치기 된 건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B와 KAB를 넣어서 암호해서 이 B를 KAB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암호화했는지에 따라서는 영향을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암호화를 하면은 그 비밀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뭐 무결성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 라는 걸 가고 그 인증 암호화도 이런 예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B를 이쪽에만 넣는 게 아니라 B를 반을 쪼개서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KAB도 반쪽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KAS를 갖고 있는 앨리스가 이걸 풀어봤어. 풀어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결합시켜서 캐릭터 아이디를 살펴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B가 KAB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같이 암호화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KAB에 B가 영향을 준다. 얘는 B랑 쓰는 키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있고 똑같은 게 있으면 요 C1 프라임을 여기다 붙여서 주면은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C로 풀리겠죠. 그런데 KAB는 KAB에도 풀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C1은 그대로 두고 얘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앨리스는 풀었을 때 여기선 B가 나오고 KAB가 나오는 게 아니라 KAC가 나오겠죠. 여전히 이 암호화를 어떻게 쪼개서 했느냐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핵심은 인증 암호화가 중요한 거예요. 무결성까지. 즉 교환될 때 C1, C2, C3를 합쳐서 암호문을 만들었으면 얘네들이 안 바뀌어야 돼. 조작이 되면 원래 의도랑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비밀성뿐만 아니라 무결성을 보장해야 되겠고,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보장하려면은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해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인증 암호화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그 결과 암호문의 맥값들 같이 뭔가 첨부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디테일한 얘기까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무결성까지 이제 보장이 된다고 좀 깊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냥 같이 암호하면은 뭐 조작 안 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어요. 근데 최근성을 보장하려면 또 이 최근성을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난스 같은 랜덤한 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는 이제 줄 때 NA라고 예전에 한 번도 안 썼던 난스 값을 하나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서버는 이제는 암호할 때 키의 용도를 나타내는 식별자뿐만 아니라 NA라고 하는 앨리스가 준 값을 넣어서 같이 암호해줘요. 즉, 이 KAB는 NA와 연관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 암호문을 만들려면은 뭘 봐야지만 만들 수 있어요? 이 암호문은 NA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죠. 요번에 어떤 NA를 줄지 모르면은 저 메시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봐야지만. 그러면 NA를 넣고 줬더니 NA가 들어있는 게 왔어. 그럼 이 암호문은 언제 만든 거야? 이번에 만든 거죠. 이번에 만든 거면 최근성이 보장이 된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서버가. 서버는 착한 애예요. 이 암호문은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KAS로 암호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밖에 못 만들어요. 자기가 안 만들었으면. KAS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앨리스와 서버만 알고 있는 키예요. 그러면 두 개의 키가 있을 때, 키가 있을 때 이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안 했어. 그럼 누가 한 거야? 이쪽 사람이 한 거죠. 서버가 한 거예요. 서버가 했고, 서버는 신뢰하는 애고, 서버가 이번에 만들어준 게 확실해. 그럼 뭐 얘기 끝난 거죠. 다 된 거죠. 아, 이건 서버가 만들어준 게 맞고, 이번에 만들어준 게 맞고, 이번에 만들어줬는데 누구랑 쓰라고 만들어줬냐? 내가 요청했던 B랑 쓰라고 만들어준 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앨리스만 확인이 되지, 밥은 여전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밥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밥 쪽은. 근데 이렇게 바꾸면 앨리스 쪽은 이제 최근성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내용이고, 요 4, 5번 메시지를 보면 MB를 주고 MB 플러스 1을 줘요. 지금까지는 이 과정이 없었는데 이제 네 번째 시도부터는 요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는 거냐면 얘가 이제 KAB를 복구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키를 하나 받고 나서 실제 키를 쓰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키 확인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키 확인이라는 거는 상대방도 나랑 동일한 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랜덤한 값을 하나 암호해서 줬습니다. 그럼 얘는 뭐래요? MB 플러스 1을 해서 암호해서 줘요. 그럼 MB 플러스 1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MB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앨리스도 나랑 똑같은 값을 갖고 있구나. 똑같은 키를. 왜냐하면 엉뚱한 키로 얘를 풀면 완전히 깨져버려요. 비슷하게도 안 돼.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밥은 앨리스도 나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플러스 1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건 풀어보지 않아도 그냥 반사시켜버리면 그냥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KAB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KAB를 알라 그러면은 이걸 풀어보게끔 해서 그 풀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다른 걸 암호화해 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는 거예요. 그냥 비타라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약속된 거를 해서 같은 거 말고 MB를 봤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그냥 플러스 1 표현하기도 편해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B는 안 돼요. 얘에 대한 공격은 예전 걸 보내면 이 난스는 예전에 있는 거랑 얘는 같은 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난스는 예측을 못하는 것도 여기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썼던 숫자를 또 쓰면 안 돼. NA로. 그래서 원래 난스라는 게 예전 노트 보면 그 이전 노트에 한번 나왔을 텐데 number used just once예요. 한 번만 쓰는 재사용하면 안 되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완벽하게 그 최근서까지 보장하려고 그러는데 같은 기법을 쓰려고 그러면 서로 앨리스도 밥도 요번에 사용될 난스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그 통신하는 구조가 약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밥이 상대방한테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그래서 키 받아와.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얘한테 가서 키를 받아와서 얘가 또 간다든지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두 개의 그 앨리스와 밥의 난스를 전달해 주면은 양쪽에다 다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넣어주면 앨리스한테도 기지키 뭐 재성 공격도 안 되고 얘한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전하게 뭐 KAB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키 확인을 양쪽 다 확인하게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알고 쟤도 알고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해도 되고 뭐 우리는 항상 키 확인할 때 F를 암호화해서 교환하자. 그리고 회신할 때는 뭐 바나나로 하자. 그럼 그렇게 해도 돼. 뭔가는 풀어봐서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키 확인을 추가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서로 풀어보고 쟤도 내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뻔한 애플, 바나나 같은 거를 암호하는 게 그 안전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키 확인 차원에서는 그게 문제 안 되고 여기서 어차피 NA와 MB를 서로 교환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KAB로 암호해서 주고 그러면 얘는 NA를 암호해서 주는 뭐 MB를 하든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이것과 다르게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키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완벽한 거냐 아니냐 그거는 또 이 실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암호화 있는지 뭐 21로 왔는지 뭔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과 이거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이 C도 옛날에 앨리스와 뭔가 했을 테고 B도 옛날에 뭔가 했을 테고 그리고 요번에 요걸 했을 때 요 메시지를 가로챈 다음에 그 메시지들을 막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이제 무결성까지 잘 보장을 해야 되겠고 요즘은 이제 기본이
인증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막 쪼개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게 안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차례에 쭉 걸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암호화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구성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암호화하는 용도까지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구성을 할 때 메시지들을 하는데, 이 기본적인 그 기술로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 쓰고, 그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대칭이나 비대칭에서는 이제 메시지 암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암호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메시지를 암호한다는 것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데, 모든 것이 비밀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하는 목적이 비밀성이 목적이면은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누가 복호할 수 있냐? 이걸 복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호 키를 누가 갖고 있냐? 똑같은 키를 누가 갖고 있냐? 아니면 공개 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개인 키를 누가 갖고 있냐? 그에 따라서 이제 비밀성이 누구한테 보장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암호화를 하는데 이제 인증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둘 다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인증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 인증의 목적에서는 복호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인증이 목적이면. 아, 이게 A가 한 거냐? 아, 밥이 한 거냐? 서버가 한 거냐? 이런 거 하려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있어요. KAS로. 그러면 이 KAS는 대칭키예요. 그리고 KAS라고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는 키냐? 앨리스와 서버만 알고 있어요. 그럼 앨리스가 어떤 메시지를 수신했는데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자기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럼 누가 한 거야? 서버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증을 확인할 때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만드냐. 복호화 능력이 아니라 암호화 능력.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인증을 제공할 때는 그게 중요한 거가 되겠고, 비밀성 인증이 목적이 아니라 바인딩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인딩 목적이라는 건 아까도 여기 본 것처럼 B와 NA는 비밀 정보는 아니에요. 비밀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데, 같이 암호화한 이유는 KAB가 어떤 애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공격을 못 받기 위해서, 바꿔치기나 이런 거 못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암호화를 해서 요 비밀성을 제공하게 되는 요 요소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같이 암호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의 목적은 바인딩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B와 NA를 같이 암호한 것은 B와 NA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암호한 게 아니라 KAB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바꿔치기 공격이라든지 이런 공격들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나눠서 암호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요 두 정보는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거니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바인딩이 제대로 제공되려면 무결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바꿔치기를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되게 중요하다. 요 경우에는. 그래서 같은 목적이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비밀성만 보장하기 위한 요소는 이제 암호화를 하고, 바인딩이 필요한 거는 맥을 써서
같이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인딩은 꼭 암호화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같은 함수에 넣어서 같이 뭔가 계산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만 있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KAS로 되어 있고 여기는 K'A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키와 요 키는 다른 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는 꼭 한 가지 용도로만 써야지 이 키를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써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아까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좋냐? 뭐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키 추측 공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더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도 바인딩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는 거예요. 바인딩 측면에서는 없는 거고 실제로는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정화하고 싶으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보다는 요즘은 이게 이제 대세다. 즉 암호화를 그냥 하고 이 암호문을 전체에 대한 맥값을 계산해서 줌으로써 이 C를 뭔가 조작하는 것들을 얘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얘를 통해서 조작이 안 된 걸 알게 되면은 같이 암호화된 게 맞으니까 이제 서버가 만든 거고 서버가 만든 거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확인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는 얘를 먼저 확인되고 얘가 확인이 안 되면 쟤를 풀어보지 않아요.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값이 확인이 돼서 무결성이 확인이 됐다. 즉 전송을 받았는데 전송하는 과정에서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풀어봐서 해석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암호 프로토콜을 이제 진행해야 안전하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인증 암호화를 하여도 키 용도나 최근성 확인하기 위한 저 BNA 정보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저거는 필요해요. 즉 KAB는 B랑 쓰기 위한 거고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저 난스와 저 식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저것들이 조작이 안 됐다는 거는 뭘 통해서 알아요? 인증 암호화를 통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전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긴 얘기는 다음 시간에